얘들아 우리 30쪽을 한번 볼까? 선생님이 30쪽에 있는 지문 숙제로 읽어서 풀어보라고 했는데 자, 선생님 읽었다고 가정하고 여러분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로 줬던 이원론, 동일론 지문 있었잖아. 그 26쪽에 있었던 거는 여러분 우리 이게 22년 예비 시행으로 문제 나왔던 거. 그래서 고3들이 수능이 22년도에 바뀌었어가지고 그 22년도에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낼 거다. 교육청에서 미리 낸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때 나왔던 지문인데 여기 동일론이라고 하는 개념, 이원론이라고 하는 개념 나왔었지 26쪽에. 자, 그리고 30쪽에 있는 요 지문 저번 시간에 읽어오라고 했었는데 요거는 여러분 우리 작년 수능 특강에 있었던 지문. 자, 그러면 이 수능 특강에 있었던 걸 여러분 33쪽에 있는 지문이 바로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볼 건데 이게 여러분 작년 6월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 그래서 요걸 이렇게 연계를 시킨 거야. 그러면 여러분 봐봐. 여기 동일론 나왔는데 요거 30쪽 읽었을 때도 동일론 또 나왔지. 그리고 그거 여기 또 나올 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제재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30쪽에 읽었던 내용 여러분 잘 이해하면서 읽었는지 선생님이랑 여러분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연계 지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얘는 가나 복합 지문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가지문에 얘들아 두 사람의 입장이 나왔어. 어떤 입장이 나왔냐면 여러분 동일론이라고 하는 입장이 나왔는데 여러분 동일론은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알겠지? 뭐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 거야 얘들아? 정신과 뇌라고 해도 되고 그치 육체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 자, 그러면 얘는 정신과 여러분 뇌가 일정하다 똑같다. 그래서 이 뇌는 육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여러분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애예요. 선생님이 얘들아 지금 여기서는 이런 본문에서는 뇌 상태가 동일하다라고 얘기만 했지만 여러분 이미 동일론이라고 하는 제재는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 동일론은 육체, 뇌는 육체에 속하는 거고 이 육체는 여러분 물로도 되어 있을 거고 얘들아 무슨 세포를 구성하는 여러분 어떤 물질로 되어 있을 거잖아. 물질로 되어 있구나. 이거는 여러분 26쪽에 나왔던 지문으로 선생님 설명을 할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가에서 이 동일론을 여러분 반박하는 기능주의가 나왔는데 이 기능주의를 여러분 예시를 3개로 들었어. 어떤 예시를 들었냐면 인간이 있는데 이 인간은 뇌를 가지고 있대. 그 다음에 얘들아 외계인이 있는데 이 외계인은 여러분 무엇으로 얘들아 몸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냐면 파이프랑 밸브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은 몸이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얘는 여러분 실리콘 칩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지금 인간이든 외계인이든 로봇이든 여러분 겉으로 얘들아 보여지는 이 육체 같은 애들이 몸이 다 같은 물질로 되어 있어? 다른 물질로 되어 있어? 다 다른 물질로 되어 있지. 그럼 얘네들이 물질이 다 다른 애들인 거야. 그러면 자 우리 철학 지문을 읽을 때는 예시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예시들에 여러분 이 예시를 아우를 수 있는 철학 개념이랑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뇌, 파이프 밸브, 실리콘이라고 하는 이 예시를 아우를 수 있는 철학 개념 여기 나와 있는 철학 개념 어떤 걸로 설명하면 될까? 얘네들이 누굴 얘기하는 걸까? 얘야 육체 물질이야 얘들아. 그 아까 선생님 물질이라고 얘기해버리긴 했지만 얘는 여러분 육체 혹은 여러분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이든 외계인을 구성하는 물질이든 로봇을 구성하는 물질은 같지 않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이러면 인간이 뇌를 통해서 뭐 한다고 얘기를 했냐면 고통을 느낀대요. 그리고 외계인도 파이프와 밸브를 열었다 잠갔다 하면 여러분 고통을 느낄 거래요. 그 다음에 로봇도 실리콘 칩에다가 얘가 전기를 짜자작 이렇게 쏘면 얘도 고통을 느낄 거래. 그러면 여러분 자 고통을 느낀다는 건 지금 어떤 대상이든 다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예시는 여러분 철학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통이라는 건 뭔가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정신이랑 비슷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러면 철학 개념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 항상 26쪽에 선생님이 왜 저번 주에 읽어오라고 미리 얘기를 했었냐면 동일론과 이원론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라고 읽어오라고 했었거든. 동일론은 여기서 언급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원론의 개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는데
정신과 육체가 같지 않아요. 정신과 육체가 같지 않은 대상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능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정신과 그렇지 육체가 다르다고 하는 이원론자들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 글을 읽고 여러분 배경 지식이 만약에 있었던 친구들은 아 기능주의자는 얘네들은 이원론자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즉 정신과 여러분 뇌는 다를 수도 있구나. 정신과 물질은 같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능주의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그 기능주의가 이원론자이기 때문에 누굴 반박하는 거야? 동일론을 반박하고 있구나. 이거 캐치하면 돼. 여러분 이걸 캐치하라고 선생님이 일부러 이원론자 먼저 읽으라고 했었던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걸 캐치를 만약에 못했더라도 아 무조건 동일론은 반대 개념이 이원론 나올 수 있겠구나. 이제부터 그거 알고 넘어가면 돼 얘들아.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되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기능론자들은 이 정신이 얘들아 어떤 대상이든 모두 다 똑같이 정신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다른 이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뭘로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 정신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걸 인간도 뇌를 통해서 고통을 느낀다고 하면 기능이 똑같구나. 외계인도 파이프 밸브 물질은 다르지만 기능이 동일하구나. 여러분 이거를 기능이라고 설명을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기능주의자는 여러분 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두 번째 정신과 뭐가 일치한다고 생각하냐면 기능이 일치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이 기능주의자는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인간과 외계인 얘들아 구성하는 물질이 달라도 여러분 이렇게 기능만 똑같으면 외계인하고 인간하고 똑같은 존재로 보겠다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로봇이랑 여러분 인간이 딱 봐도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면 로봇과 인간을 동일한 입장으로 보겠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 좀 극단적이긴 해. 기능만 똑같으면 똑같다. 외모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정신과 기능이 똑같다라고 하는 입장을 제시한 거야. 이 예시를 가지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지문을 읽어보면 아셨겠지만 나지문에선 누구의 입장이 나왔냐면 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죠. 자 여러분 이 설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도 여러분 실험을 하나 했어. 근데 이 실험이 실제 실험했던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하는 실험이었어 얘들아. 그 머릿속으로 하는 실험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고 실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설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고 실험을 하나 진행을 했는데 자, 이 사고 실험은 여러분 중국어 방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중국어 방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든 여러분 5살 어린애가 들어가든 노인이 들어가든 여러분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든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든 어떤 사람이 들어가도 입력 여러분 중국어를 딱 입력하면 이 사람은 무조건 중국어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중국어를 선생님 얘들아 선생님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이 중국어였거든. 중국어나 일본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으면 난 중국어를 했거든. 그래서 아직도 이제 기억하는 건 여러분 월실 한글 엄마 제 1단원 1과에 나오는 단원이거든요. 그것만 기억나. 난 한국인입니다. 이거 하나랑 그다음 이열산스 이단 세는 거 그리고 여러분 또 기억하는 거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수학여행을 고등학교 때는 수학여행을 중국으로 갔었거든요. 중국 쌌잖아 그때는. 왜냐면 중국 올림픽 하기 전이어가지고 엄청 쌌거든 얘들아. 베이징 올림픽 하기 전이어가지고. 그래서 베이징으로 수학여행을 갔단 말이야. 근데 교장 선생님이 따라왔어. 그 선생님이 계속 얘들아 여자애들한테 막 얘들아 옷 입는 거. 여자애들은 이제 수학여행 가니까 여러분 이제 막 이렇게 좀 치마도 입고 좀 짧게도 입고 이렇게 가는데 구두도 신고 이렇게 가는데 뭐라고 하고 막 좀 그래. 그래서 이제 애들끼리 교장 선생님이 너무 왜 원래는 교장 선생님이 따라오고 그러는데 교장 선생님이 자기 중국 가고 싶었나 봐. 아무튼 오셔가지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 인사를 되게 잘하자. 그 애들끼리 약속을 했어. 그 교장 선생님을 볼 때마다 시빨로마 식사하셨어요? 그거 계속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중국 갔으니까 우리 중국어 배웠으니까 중국어 써먹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빨로마 선생님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화가 여기까지 나는 게 이제 보여. 근데 이제 화는 못 내잖아.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어렸어가지고 그렇게 놀렸겠지. 아무튼 여러분 할 줄 아는 게 씨발로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선생님 여기 들어가면 어때 얘들아? 너무 잘하는 거야. 중국어를 그냥 능숙하게 입력과 출력으로 딱딱딱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국어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 중국인일 수도 있고 중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이 사람도 얘들은 내가 중국어 딱 입력하면 이 사람은 중국어 얘기할 거야. 그러면 지금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고 중국어에 능숙한 사람이든 중국어를 너무 잘해.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 이게 예시잖아. 예시가 나오면 그 예시를 여러분 우리는 뭘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냐면 철학적 개념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중국어를 잘한다라고 하는 말, 중국어를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이걸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은 여러분 기능이 중국어방에 들어간 사람이나 중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기능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방 안에 들어간 사람의 머리에는 중국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이 읽을 수 있는 건 성조 있는 거하고 얘들아 이런 거밖에 없어. 지식이 없잖아. 근데 이 사람은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지식이 있죠. 근데 우리 지식, 안다, 이런 어떤 인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 얘들아 대부분? 정신, 뇌에서. 그치? 그래서 여러분 뇌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정신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맞지. 그래서 여러분 이때 얘네들은 이걸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건 정신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얘는 정신이 있어 없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고 하면 좀 그렇다 얘들아. 인지 과정을 할 수가 없고 얘는 인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정신이 같아 달라요? 달라요. 뭐는 같은데? 기능은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설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 사람은 정신과 기능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나지문은 앞에 나왔던 여러분 가지문에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설의 내용을 제시한 거였어요? 기능주의.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써놓은 건 동일론과 기능주의가 서로 동일론, 이원론을 반박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써놓은 건 설과 기능주의가 서로 반박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걸 제시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가나에 대한 내용이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설이 기능주의를 반박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본문에 제시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했어. 본문에 어디 제시되어 있냐면 여러분 나지문을 보시면 맨 마지막 문단에 여러분 여기 세 번째 줄 한번 보실래요? 기능주의자는 여러분 시작하죠. 기능주의자는 어떤 마음을 갖는다는 건 특정 기능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기능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건 여러분 자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정신을 갖는다는 건 여러분 기능을 갖고 있는 거랑 동일하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다. 즉 여러분 정신과 기능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설은 이 생각이 즉 여러분 기능주의자의 생각이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서 특정 기능의 컴퓨터 프로그램 실행은 중국어방에서 일어나는 거랑 동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대. 근데 앞부분 내용 읽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이 설은 강한 인공지능을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반대예요. 반대하는 게 얘랑 동일하다고 하는 걸 보면 아 설은 기능주의자들의 입장을 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 여기서 캐치할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이원론은 여러분 배경 지식으로 찾게 한 거고 요거는 여러분 반박하고 있다는 건 본문에 나와 있는 개념이야. 이런 건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게 여러분 연계교재에 나왔던 내용이었고 이걸 이제 우리 지문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이게 33쪽. 자, 33쪽에 있는 내용 한번 시작해보자. 자, 갈게요. 자, 이 심리철학에서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본다. 여러분 여기 동일론 또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용어가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면 계속 연계가 됐던 거니까 용어를 바꿨네. 정신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의식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동일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얘는 의식과 뇌가 동일하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식을 뭘로 바꿀 수 있다? 우리한테 익숙한 정신으로 말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뇌는 여러분 여기도 설명됐어. 물질적 상태라고. 그치? 그래서 물질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육체라고 바꿔도 되고. 그치? 그럼 사실 내용 똑같은 거 들어갔어요. 자, 그다음 이와 달리 기능주의자는 의식은 기능이래. 그러면 여러분 기능주의자들은 의식은 기능이다. 근데 여러분 의식은 아까 뭐라고? 정신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정신 이꼴 기능이라고 하는 여러분 요거 정리한 거 똑같은 말이네. 그치? 자 여기서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한대요. 여러분 요거 예시 어디 있어 얘들아?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 만들 수 있다.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치?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자, 이때 기능이라고 하는 건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을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기능은 여러분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뭐다? 쉽게 말하면 함수적 역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함수적 역할의 일치라고 하는 건 입력과 출력의 쌍의 일치. 이러면 이게 일치한다는 건 당연히 입력과 출력이 똑같다. 이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실리콘 칩으로 구성된 로봇이 여러분 예시 똑같은 거 또 나오죠. 연계 지문이라서 그래요. 자, 이 로봇이 찔림이라고 하는 입력에 대해 고통을 출력으로 내놓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쉽게 말하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로봇과 우리는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까 의식을 다른 말로 정신이잖아. 인간이나 그러면 로봇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이처럼 기능주의자는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파이프 밸브, 실리콘칩 중요하지 않아요. 오롯이 기능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설 갈게. 설은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사고실험을 제시한다. 중국어 방안에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해보자. 그는 중국어로 된 입력이 들어오면 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중국어로 된 출력을 내놔야만 한다. 이러면 아까 실험 내용 그대로 다시 얘기해주고 있는 거네. 자, 이 설에 의하면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 사용자와 함께 함수적 역할이 같대요. 그대로 함수적 역할이 뭐예요? 한번 기능. 이러면 기능은 같지만 중국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능은 같지만 중국을 아는 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중국을 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철학적 개념으로 설명하면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면 돼 얘들아? 이거는 정신. 맞아. 여기서는 의식이 나왔잖아. 그치? 정신, 의식. 즉 기능은 같지만 정신은 같은 게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기능이 같으면 의식이 다른 사례도 있다라는 걸 제시하고 있다. 이런 뒤에 부연 설명 더 해주죠. 자, 여러분 이게 수능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연계교재를 만약에 공부했던 고3들은 여러분 이 지문 여기까지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아니면 정말 빨리 걸렸을까요? 엄청 빨리 걸리죠. 우리도 지금 읽을 때 선생님이 말을 읽을 때 조금 속도를 더 높여서 빨리 읽었거든요. 내가 왜냐면 더 부연하는 설명을 안 했잖아요. 여기 있었지, 여기 있었지 이런 식으로만 하고 넘어갔잖아. 그래서 여러분 연계교재가 이런 식으로 중요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거든. 그러면 이 뒷부분은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오니까 그 부분만 이제 조금 자세히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비문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 왜 선생님이 문학은 기출이 얘들아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다양한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 이 독서는 왜 기출을 강조하고 기출 문제 무조건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출에서 계속 반복되는 제재들 또 나오고 또 나오는 또 제재들 그 제재들을 여러분이 계속 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면 여러분 계속 지문을 읽을 때 문맥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독서에서 시간 단축한다라고 하잖아. 그 시간 단축은 절대 눈이 움직이는 그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건 운동이야, 운동. 눈 운동. 그냥 여러분 눈만 빨리 읽는 거지. 절대 얘들아 이거를 빨리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머릿속으로 정보 처리는 하나도 되지 않는데 이것만 갖고 빨리 이렇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무조건 여러분 문맥을 파악하는 속도를 단축시키셔야 돼요. 그 문맥 파악의 속도는 여러분 문맥을 많이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건 배경 지식이 사실 많이 있어야 돼. 지문에 대한 짜임, 지문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제재들이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인지 모르는지. 만약에 여러분이 얘들아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더 빨리 읽을 수 있겠죠. 근데 가끔 여러분 이제 생투에 나오는 내용들도 비문학 지문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생투, 난 문감대 뭐 이럴 수 있잖아. 생투에 나오는 개념들이 나오면 그때는 당연히 읽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 내가 경제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있었다면 경제 지문 읽을 때 속도 빠르겠지. 근데 내가 이과야. 나 경제 안 해봤는데. 그러면 속도 느릴 수밖에 없어. 배경 지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이런 짜임도 중요하고 글을 읽는 방식들 다 되게 중요해. 근데 배경 지식도 한번 나왔던 것들. 특히 선생님이 좀 지문을 좀 이렇게 잡는 애들은 조금 공부를 해줄 필요는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이지? 그럼 이제 다음 세 번째 문단을 한번 가볼게. 자, 동일론, 기능주의, 설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세 사람들을 여러분 비교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 글을 설명하고 있어 얘들아? 묶어. 공통점을 설명을 해버려.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의식, 즉 정신은 어디에만 있다? 인간 내부에만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지만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나올 내용은 여러분 이 의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외부. 그치? 그래서 의식이 외부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만 여러분이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한번 봐보자. 의식의 하나인 인지는 즉 무언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건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서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식 중에 인지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그 인지는 외부에서 일어난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 기억나지 않은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해서 확인하는 게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은 지금 팔팔해서 그렇지 않겠지만 선생님 나이만 돼도 얘들아 숫자에 너무 취약해져요. 그래서 선생님 핸드폰에는 여러분 모든 비밀번호들이 다 적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얘들아 또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니까 어디 가입했을 때 비밀번호 생각 안 나니까 비밀번호가 다 통일되고 있어. 왜냐면 다시 새로 찾아가지고 하나로만 하거든. 통장 비밀번호 기억 안 나 얘들아. 적어놓은 거 봐야 돼. 핸드폰 봐야 돼. 늙었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봐봐 내 기억 분명 내가 만든 기억인데 내가 기억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뭘 해? 내가 노트북을 봐야 되는 거야. 내 핸드폰을 봐야 되는 거지. 여러분도 얘들아 공부를 했는데 공부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럼 다시 뭘 해 얘들아? 책을 보면 여러분 기억 남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얘들아 외부의 것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예시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 항상 예시에서는 여러분 철학 개념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노트북이 바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외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확인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정보를 확인하는 게 이게 뭐가 돼야 돼 얘들아? 이게 인지. 여기 나왔던 인지. 자, 그래서 외부에서 인지를 가지고 오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자, 로렌츠의 확장인지 이론은 바로 이런 걸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 의식이 내부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요 사람들, 그럼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로렌츠. 이렇게 이 둘을 비교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볼게. 그에 따르면 자, 마지막 문단. 그에 따르면 인지 과정은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나타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적 상태 뭔지 모르겠지만 뒤에 분명 설명이 나오겠지. 자,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의 예시이다. 여러분 철학은 예시의 개념이 너무 중요해. 왜냐면 그 예시로 내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로렌즈는 심적 상태라고 하는 철학 용어를 설명을 하는데 그 철학 용어의 똑같은 말이 기억,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지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기억이 생겨나는 과정, 믿음이 생겨나는 과정,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함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억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거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 어저께 있었던 일, 여러분만 아는 일, 그거를 여러분 다시 끄집어와서 어제 뭐 했니?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아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외부거든? 외부가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부에서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집 비밀번호 여러분 친구한테 물어봐요? 아니죠.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심적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억. 알겠지? 자, 그런데 이와 달리라는 말을 썼어 얘들아. 이와 달리라고 하는 말을 썼으니까 새로운 개념이 또 나올 것 같아. 비교되는 애가. 자, 파생적 상태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얘는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정의가 나오겠는데 이 정의가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자 이제 글의 짜임으로 한번 글을 이해해보자. 신적 상태와 이 파생적 상태는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와 달리라고 했기 때문에 개념이 서로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개념을 설명할 때 얘들아 반대 단어가 들어가 있었거든 얘들아. 어떤 반대의 구절이 들어가 있어? 얘는 의존할 수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근데 얘는 의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의존성의 여부를 가지고서 내가 어떤 인지 과정을 하고 있는 걸
이걸 심적 상태와 파생적 상태로 구분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한번 가보자. 자, 앞에 예시에서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여러분 어디서 봤더라? 노트북? 내가 기억이 안 나니까 노트북 열람했잖아요. 외부잖아요. 외부에 의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적 신호가 나열된 상태로서 파생적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말도 어려우면 그냥 단순히 노트북 어디야? 외부에 뭘 했을 때들아 의존해서 뭘 갖고 온 거예요?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걸 파생적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 이런 아까 선생님이 집 비밀번호 만약에 키로 누르는 집을 집 비밀번호 친구한테 물어보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분 기억 속에 있다고 했죠. 그게 심적 상태인데 여러분 선생님이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선생님 이제 재수하고 삼수를 해가지고 학원에서 알바하면서 공부한 애가 있거든. 그래서 그냥 알바도 오랫동안 했고 대학교 가서도 알바도 되게 많이 하고 하니까 그냥 학원 비밀번호랑 모든 걸 다 알아. 선생님 그 컴퓨터 비밀번호 뭐 핸드폰도 다 그냥 다 뚫더라. 자 그냥 다 아는 애가 있어. 근데 얘가 군대를 갔는데 첫 휴가를 받아서 왔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첫 휴가인데 나는 그러면 집에 가서 집에 하룻밤 있다 뭐 언제 선생님 언제 놀러 갈까요?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첫날 휴가 딱 온 날 선생님 저 지금 제주도인데 그래 집에 가 지금 엄마 아빠 기다리시겠다. 그러니까 선생님 근데 학원에 가 있어도 돼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나 근데 아직 나 출근 안 했는데 그냥 네 알아서 들어가 해가지고 와 있었어. 그럼 내가 너 왜 학원에 와 있냐? 너 집에 가라 이 불효자 새끼야. 내가 이랬거든. 근데 얘가 엄마가 자기 군대 가 있는 동안 이사를 갔대. 근데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안 알려줘서 집을 못 찾고 있어.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야 엄마한테 전화해봐. 근데 엄마가 조금 애를 되게 강하게 키우시는 분이셨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봐. 엄마가 그 일 끝날 때까지 전화하지 말래서요. 자기 여기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랑 띵까띵까 놀다가 저녁 먹을 때쯤에서 집에 갔어. 엄마가 이제 그때 통화돼가지고 그런 일도 있구나. 아들을 저렇게 강하게 바깥에서 키울 수 있구나. 내가 이제 그 어머니를 다시 새삼 다시 느꼈거든. 그런 엄마도 있어. 그럼 얘가 집에 들어가려면 집 주소도 지금 모를 뿐더러 이러면 그 옆동으로 이사 갔대. 옆동 똑같은 층으로 이사 가기도 했는데 이러면 비밀번호도 얘들아 모르는 상황이잖아. 근데 얘는 그러면 집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맞아요. 엄마가 외부의 상태인 거지. 외부의 상태에서 내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럼 엄마가 뭐가 돼야 되더라? 파생적 상태. 내가 비밀번호를 이제 알게 되면 내가 심적 상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정보를, 지식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식을 전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나는 뭐가 돼야 되더라? 파생적 상태지. 외부야. 맞아. 파생적 상태야. 내 기억이 여러분한테 주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이 나한테 어떤 개념을 배웠어. 그러면 그 배운 개념을 여러분 책을 보지 않고도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있다. 암기를 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 지식이 뭐가 된 거예요? 심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다시 가봐. 그래서 하지만 주체에 의해서 열람한 후에 노트북의 정보, 외부에 있는 이 정보는 여전히 파생적 상태예요. 왜? 노트북에도 아직 그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선생님 얘들아 그 비밀번호 잘 까먹어도 이 핸드폰에는 비밀번호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자, 그래서 파생적 상태는 여러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건 뭐 키포인트 얘들아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열람 후에 주체에게는 기억이 생겨나게 되는 거지. 왜냐면 외부에서 정보를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더라? 심적 상태로 불렀거든. 예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파생적 상태를 통해서 얘들아 뭐가 생겨난 거예요? 심적 상태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심적 상태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 제일 첫 번째 개념에 나왔지. 여러분 인지 과정은 뭐다?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만드는 것. 그럼 심적 상태는 여러분 이 로렌즈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혼자 생겨나는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 파생적 상태가 필요하고 파생적 상태에서 심적 상태가 생기면 그게 인지 과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럼 다시 할게. 그래서 이때 여러분 이 로렌즈에게 인지 과정이라는 건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환되는 게 아니라 파생적 상태를 조작한대요. 여러분 조작한다는 건 철학적 용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돼? 노트북을 뭐 한 거야? 열람한 거야. 본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열람하고 정보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정보를 외부에서 끄집어내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면 인지 과정이 확장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예를 들어볼게. 선생님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할게. 인지 과정이 있어. 그러면 이 인지 과정은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내가 뭘 갖고 있냐면 파생적 상태를 가지고 있어 얘들아. 근데 파생적 상태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계속 파생적 상태는 그대로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파생적 상태를 통해서 내가 뭐가 생겨났어 얘들아? 심적 상태가 생겨났어. 그러면 심적 상태가 생겨나서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또 기억이 생겨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기억이 얘들아 이렇게 파생적 상태를 통해서 심적 상태가 생겨나니까 내가 개념이 하나 더 생긴 거지. 이게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면적이 넓어진다라고. 그래서 얘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인지 과정이 커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만,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서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만 성립되는 것이다. 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요 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잖아. 밑줄 쳐져 있는 게.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거거든.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항상 누구를 확인하세요? 다시 정리된 거 확인하시면 돼요. 정리된 내용을 봤더니 로렌즈에게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가 없대요. 그럼 이 말은 여러분 노란색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인지 과정이 있으려면 무조건 누가 있어야 된다? 주체.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주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주체의 것일 때만, 주체랑 통합되어 있을 때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확장인지로는 의식의 문제를 몸 안에 한정하지 않고 바깥으로 넓혀 설명한다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연계 지문은 연계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때에도 여러분 추상적인 철학 개념이 나왔을 때는 그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는 가장 핵심 단어가 뭘까? 핵심적인 구절이 뭘까 생각하고 그걸로만 이해해서 문제 풀어도 상관없어 얘들아. 자, 그러면 어디를 가보냐면 이러면 30번 문제를 한번 가볼 거야. 30번에 얘들아 39번 미안해요. 39번 문제. 여기서는 여러분 나는 잘 모르겠지만 가가 뭐가 들어갈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가에 들어갈 말을 얼른 한번 골라볼까? 가의 말? 자, 보자. 우선은 기능주의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설의 비판이 나왔대요. 근데 설은 뭘 갖고 비판을 했냐면 어떤 게 같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비판을 했대요. 그럼 누구하고 누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줘야 되잖아. 자, 근데 우리 선이 거꾸로 볼게. 입력과 출력이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입력과 출력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건 기능의 개념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입력과 출력이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온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성이 없는 내용의 선택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근데 의식과 뇌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정신과 이런 육체를 얘기하잖아요. 정신과 육체가 동일하다,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건 누가 얘기해야 되는 거야? 동일론이 그걸 같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 기능주의가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여러분 동일론과 기능주의에 대한 개념이야. 자, 의식과 함수적 역할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얘는 여러분 왜 돼야 될까요? 의식은 정신을 얘기하는 거고 함수적 역할은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기능의 다른 개념이고 기능을 설명하는 정의였으니까. 그래서 기능과 정의는 같다,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거 이 1번,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요거 있잖아. 사실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문제를 풀리면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 다 맞아요, 이 문제는. 그런데 이게 실제 고3 애들이 작년 6월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 이게 오답률이, 그러니까 물론 쉬운 문제인데 오답률이 선생님은 한 여러분 이게 한 20%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한 80%는 정답률이 있고 20% 정도가 오답률이지 않을까 했더니 오답률이 그래 40%에 가까워 얘들아. 그럼 맞춘 애들은 60%고 틀린 애들이 40%가 된다는 거잖아. 왜 못 그럴까? 왜 애들이 생각보다 얘들아 이게 되게 단순한 문제잖아요. 우린 되게 쉽게 풀었는데 왜 고3 애들은 실제 시험에서 이거를 못 풀었을까? 연계도 됐다라는 거 걔네들 미리 공부했을 텐데 왜 애들이 이걸 오답을 40%나 골랐을까? 계속 나오는 수능 트렌드야 얘들아. 함수준 역할이 기능이라는 걸 놓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이고 개념인데 계속 이게 의미가 똑같다라는 걸 놓치는 거야. 그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계속 지문 읽을 때 이거랑 구절 비슷한 의미가 누구 있어? 아까도 읽을 때 함수준 역할을 읽을 때 일부러 내가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지? 기능 이렇게 찍고 들어갔거든? 이런 걸 애들이 안 하는 거야. 이걸 하는 애들은 맞추는 거고 못하면 40%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 이거 똑같은 구절이 앞에 어디 있을까? 얘가 어떤 의미랑 지금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랑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될까? 이거 계속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되게 단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거 똑같은 게 얘들아 40번 문제예요. 여러분 40번 가세요. 자, 동일 문제들은 뇌가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육체가 없으면 여러분 정신이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육체 이꼴 여러분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이건 당연히 맞고. 서른 중국어 방안에 있는 사람과 중국어를 아는 사람의 의식, 즉 정신은 다르다고 볼 것이다. 맞죠? 뭐는 같은데? 기능은 같은데. 그렇지. 자, 로렌츠는 기억이 주체의 몸 바깥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이거는 될 수가 없어. 자, 봐. 왜냐면 이러면 기억이라고 하는 애가 이건 주어고 얘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서술어는 확장된다라고 하는 애인데 근데 여러분 확장되는 건 아까 여러분 누가 확장된다고 했어요? 인지 과정이 확장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억이 똑같은 말이 뭐야? 얘는 신적 상태인데 신적 상태는 여러분 서술어가 뭐가 연결돼야 된다고 했지? 생겨나다랑 연결돼야죠. 왜냐면 생겨나다가 정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러분 생겨나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확정된다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지. 그러면 이 문제도 왜 오답이냐면 기억이라고 하는 애랑 주체랑 서술어가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것도 있고 기억을 신적 상태로 찾아낼 수 있냐 없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수능에서 오답을 만들어내거나 정답을 만들어내는 건 앞에 나왔던 여러분 그 키워드들을 계속 똑같은 말들이 맞는지 매칭시키는 문제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답은 3번 돼야죠? 자, 여러분 4번 인지 과정이 파생적 상태를 조작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을 거다. 왜? 이 조작이라는 걸 아까 예시에서는 뭐 했어? 노트북을 뭐 하는 거야? 열람하는 것까지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맞고. 그 다음에 5번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그 자체로 신적 상태가 아니죠. 그 자체로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파생적 상태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랑 어딜 가냐면 여러분 64쪽을 갈게 얘들아. 자, 여러분 64쪽에 있는 이 지문 딱 봤을 때 얘들아 갈래가 뭔 것 같아 얘들아. 갈래. 우리 고전 시가 중에 갈래. 가사 같아. 그치? 왜냐면 되게 길거든. 여러분 긴 건 가사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11번째 줄 한번 봐볼래? 11번째 줄? 양묘세지 사사로 이거 좀 많이 길지 않아? 여러분 16번째 줄 보실래요? 어이갈 꽃을 피운다. 얘는 좀 짧지? 그 다음에 여러분 26번 보셔도 26번도 조금 여러분 사음보로 봐도 되지만 글자 수가 여러분 사음보가 되려면 가사는 사음보잖아요.
사음보는 글자 수가 몇 나와야 되더라? 3, 4조, 4, 4조가 나와야 되는데 이 글자 수가 안 맞아. 막 5, 5, 5, 5 이렇게 나와. 그치? 글자 수가 안 맞잖아. 그러면 얘는 가사의 형식을 가지고는 있긴 한데 가사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좀 많죠. 이런 갈래를 이러면 이제 1학년 때는 배우진 않았지만 이러면 이제 이걸 고3 때는 이제 작가라고 해요. 배운 친구들도 있는데 시험 봤을 때 얘들아 배운 친구들도 있지만 작가 형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작가는 여러분 언제 불렸던 노래냐면 조선 완전 후기 완전 후기에 불렸던 노래고 여러분 누가 주로 불렀냐면 작자미상이기는 하지만 지은이를 참 찾기는 어렵지만 이때부터 얘들아 가수들이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노래 만들고 자기가 부르고 이런 가수들이 나와요. 이런 가수들을 전문가객이라고 해요. 떠돌아다니면서 전문적으로 노래를 부르러 다니는 사람들. 자, 이 전문가객들은 여러분 신분이 여러분 이제 대부분 이제 중인계층의 사람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러면 평민계층의 사람들도 많았는데 중인과 평민계층의 사람들이 이러면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벌러 다녔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르는 이 작가는 이러면 내용이 사대부들이 추구하는 내용들이랑은 좀 다르겠죠. 사대부들은 자연을 내가 수영하고 공부하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즐긴다고 한다면 얘는 정말 관광을 다니는 거야. 돈 주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 자연에서 술 마시고 노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 기생들이랑 노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사대부들의 입장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세속적이고요. 왜냐면 물질만능주의가 조선 후기부터 팽배해지니까 세속적이고 향락적이지. 노는 거를 중요시 여기니까. 유흥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돈만 쫓고 유흥만 쫓으면 여러분 나한테 남아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지. 뭐 저금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허무하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이런 주제들이 들어가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얘들아 얘가 형식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우선은 큰 베이스는 누구나? 가사야. 가사의 베이스를 가져. 근데 한시를 인용하기도 하고 시조를 인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 판소리를 인용하기도 하고요. 이 작품에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진짜 심할 땐 소설의 내용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온갖 내용이 짬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에 우리 강아지 믹스견들 있잖아. 잡종이라고 하지. 이러면 작가는 노래가 이것저것 다 섞여 있다. 그러면 이렇다 보니까 형식이 있어 없어? 형식 당연히 없지. 그래서 여러분 이 작가는 형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음보는 여러분 가사의 음보를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안 지키는 부분도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랑 앞부분 조금 한번 읽어볼 건데 여러분 사실 이 글은 한자가 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분 한자를 그래도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고전 시간은 한자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한자는 근데 선생님이 더도 말고 자연에 대한 정도는 좀 읽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 거야. 자 화난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글자는 두 가지만 있으시면 돼요. 화자랑 춘자인데 그러면 여러분 화하고 춘을 가지고서 여러분 문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게 문맥을 만들면 될까? 봄에 꽃이 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화난춘성이라는 뜻이 꽃을 핀다라는 뜻이야. 봄이 돼서. 그런데 만화방창은 여러분 아는 글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화자도 일반 만자도 저 방방자도 여러분 아는 글자가 있다고 하도 문맥의 말을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하면 안 읽으셔도 돼요. 왜냐면 앞에 있는 얘들아 봄에 꽃을 피고까지만 해석하면 잘 해석했거든. 왜냐면 선생님 한번 해석해볼게. 여러분 만화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이 변했대. 봄은 얘들아 당연히 자연의 만물이 변하잖아. 꽃이 피잖아. 자 방창이 뭐냐면 사방에 있는 것들이 다 변하고 있대. 그 사방에 변하는 것들이 자연에서 변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봄에 꽃이 피고 일단 풀이 자라고 만물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만화방창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근데 그게 없어도 그냥 우리는 꽃을 피운다는 말만 알아도 이해가 되는 거잖아. 그렇게만 생각해도 돼. 굳이 얘들아 한자를 모르면 해석할 필요는 없어. 근데 다 모른다고 다 해석을 안 하면 안 돼. 그치? 자, 그 다음 다시 가자.
때가 좋대. 어느 때가? 봄이 너무 좋다. 산청, 경계 구경 가자. 그럼 여러분 경계도 한자가 안 나왔지만 이거는 해석 안 할 필요 안 해도 되고 산천만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 산은 요 산자에다가 요 천자를 쓸 테니까 산과 냇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산과 냇물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뭘로 해석하면 돼 얘들아? 그냥 자연 구경 가자. 그러면 번님들 우리 자연 구경 갑시다. 그러면 청자를 설정을 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청자는 여러분 지금 내가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청자들은 여러분 나랑 같이 공부할 사람들이야 얘들아? 아니에요. 그쵸? 공부할 사람이 아니라 유흥을 같이 즐길 사람들인 거죠. 향락을 같이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다시 할게. 죽장방에 단표자로 천리강산 들어가니. 자, 여러분 여기서는 단표자는 해석 안 해도 돼. 근데 죽장방에는 우리가 고전 시가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장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 장자가 뭐냐면 나무로 되어 있잖아. 나무로 만든 지팡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팡이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런 망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신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랑 신발을 가지고 아니면 지팡이 들고 신발 신고 단표가 뭔 말인지 모르면 해석 안 해도 돼 얘들아. 자, 근데 뭐 한다? 천리강산 자연에 들어간다. 그러면 화자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자연에 가서 놀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만사홍록들은 1년 1도 다시 피어서 근데 여러분 만사홍록은 해석해야지. 다 읽을 수 있어야 돼 이 한자. 자, 여러분 산에 여러분 이 한자 방학때 배웠는데 이게 한자가 무슨 한자더라? 이거 무슨 글자야 얘들아? 가득 찰 만자야. 그래서 얘들아 물수면이 들어가 있잖아 얘들아. 물이 가득하다라는 뜻이지. 그러면 산에 가득하대요. 뭐가? 홍록이. 그럼 홍록이 뭘까 얘들아? 홍자. 이거는 고전 시가에서 색채 이미지를 나타내주는 애들이야. 홍자가 무슨 홍자? 붉은 홍자. 그치? 녹자는 풀을 초록색이라고 해도 되고 풀을 녹자. 그럼 옛날에는 여러분 분홍색이든 빨간색을 다 빨간색이다 붉은색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얘들아 초록이랑 파랑을 다 녹색으로 표현을 했거든 얘들아. 그래서 푸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산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가득하대요. 그럼 이 말은 뭐야 얘들아? 왜 빨간색이 가득해? 꽃이 폈으니까. 왜 파란색이 가득해? 봄이 돼서 만물이 변하면서 얘들아 만물이 소생하면서 새싹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나무가 커가고 있으니까. 이해됐지? 자, 1년에 얘들아 도가 들어가면 한 번이라고 읽으면 돼. 이러면 자 1년에 한 번 다시 피어서 여러분 봄은 모든 것들이 다시 피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다시 피어난다. 춘색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그럼 여러분 이 춘색을 해석하면 봄의 색이란 말이야. 봄의 색이 뭔데? 이 만사홍록을 얘기하는 거네. 홍록. 이 홍록을 자랑하는구나. 누가요? 누가 자랑해요? 자연이. 이 자연에 있는 조물주가 만든 자연들이. 자, 색색이 붉었다는 건 꽃이 붉었다는 거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화자는 이 자연을 계속 무슨 이미지로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색채, 그렇지, 시각.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제시해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 여러분 두 글자만 읽으시면 되죠? 손과 주. 소나무와 대나무는 창창울울한데 여러분 이거 한자 모른다고 당황할 필요 없어. 한자가 좀 어려우면 여러분 순서를 바꿔. 울창한데 맞아. 이러면 한자는 일부러 한자 순서를 바꿔서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얘들아. 바꾸면 돼. 그래서 울창한데 자 기화유초는 남만 중에 근데 여러분 잡으세요. 요 앞에 얘는 여러분 지금 네 글자에 은 왔고 또 네 글자 뭐뭐 한데 이런 표현 썼어. 자 네 글자 왔고 여기 조사마 여초는 여러분 초는 이렇게 은는 들어가 있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남만 중에 남만 뭐 하다 이런 의미겠지.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구절하고 뒤에 있는 문장 구조가 좀 비슷해요. 그러면 여기 6번을 대구법이 쓰였다고 얘기를 하거든 얘들아. 자 대구법이 쓰이면 기본적으로 고전 시간에는 해석을 비슷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돼. 한자가 들어가 있잖아. 한자가 들어가면 더더구나 의미가 더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봐봐. 앞에 소나무, 대나무 자연들은 울창하다고 했어요. 여기는 꽃과 풀은
난만하다라는 뜻을 알고 있으면 해석해도 되지만 난만의 뜻을 모르면 저기 울창하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꽃과 가득하다. 울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난만이 뭐냐면 꽃이 흐드러지게 피다라는 뜻이야. 꽃이 막 이렇게 넘쳐서 피는 것들 있잖아. 그걸 난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렇게 해석하나 울창하다라고 해석하나 우리 의미가 통하잖아. 그래서 비슷한 구절이 나오면 비슷하게 해석해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꽃 속에 잠든 나비는 잡지 없이 날아다니는구나. 이게 봄의 풍경. 자, 어떻게 읽어야 될지 조금 알겠지 얘들아? 그럼 우리 잠깐 쉬는 시간하고 뒤에 있는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 잠깐 쉬는 시간을 해보자. 얘들아 우리 8번 갈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 8번도 보면 문장 구조를 한번 봐봐 얘들아. 자, 유상 앵비는 화간 전문은 편편금이요 분분설이라. 문장 구조 비슷해요. 그러면 한자 비슷하게 읽으면 되는 거죠. 그쵸? 자, 한번 봐봐.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가 지금 여기 누구냐면 여러분 이 유자하고 앵자는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유자는 여러분 근데 우리 방학 때도 했었어. 겨울방학 때. 이게 나무긴 나무거든. 왜냐면 왼쪽에 나무 목자 들어가 있지. 무슨 나무인지 버드나무 유자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버드나무는 완전 봄을 나타내주는 계절적 시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봄이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앵자는 여러분 황앵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 황앵 꾀꼬리. 왜냐면 여기 얘들아 새조자 들어가 있잖아. 그치? 새야 새. 이런 꾀꼬리야. 꾀꼬리도 겨울에는 여러분 다른 나라 갔다가 딱 얘들아 우리가 봄이 만연할 때 딱 우리나라에 와요. 그래서 꾀꼬리가 날아다니네. 봄이 됐구나. 완전 계절적 시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건 꾀꼬리. 그러면 나머지 한자는 여러분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럼 자 해석해봐 얘들아. 어디 위에? 버드나무 위에. 꾀꼬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 얘들아? 날아다니고 있지. 비가 날빛자니까. 그럼 쉽게 정리하면 여러분 버드나무 위에 날아다니는 꾀꼬리는 주체가 누구야라는 거야. 꾀꼬리가 주체라는 뜻이야. 여러분 꾀꼬리는 편편금이래요. 그럼 여러분 읽을 수 있는 게 금자잖아요. 그러면 꾀꼬리는 누구다? 금이다. 이거 무슨 편법 썼어? 은유법 썼지. 그렇지. 이거는 비유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꾀꼬리를 금 같다고 얘기할까요? 꾀꼬리 무슨 색깔일까? 황앵이 뭐야 얘들아? 황색, 누를황. 그치, 노란색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금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저기 푸른 나무에 노란색 애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날아다니고 있구나. 이걸 금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문장도 비슷하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유상 앵비에서 여러분 주체가 몇 번째 단어에 들어가 있었어요? 세 번째 들어갔지. 왜냐면 꾀꼬리는 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주체가 몇 번째에 들어가야 될까? 세 번째. 접은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접이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겠으면 한번 유추해보자. 꽃이 나왔어 얘들아. 꽃 근처에 여러분 분분설이래. 설자가 무슨 설자예요? 눈설자잖아요. 눈은 무슨 색깔이야 얘들아? 하얀색이야. 꽃 위에 꽃 주변에 얘들아 하얀색인 애가 뭐가 있을까? 봄인데. 7번 한번 연결해서 한번 봐봐. 나비야. 나비 적자를 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미안해 얘들아. 저희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가 누구냐면 나비 적자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근데 만약에 한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꽃 주변에 하얗게 날아다니는 거, 아니면 하얀색으로 있는 거 이런 식으로라도 해석하면 되는 거야. 무슨 편법이 쓰였는지 여기도 정리하면 나비는 눈이다. 은유법을 쓰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전 시간은 한자가 나와도 읽을 수 있는 걸로 읽고 문장 구조가 비슷하면 비슷하게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럼 다시 할게. 삼춘가절 여러분 읽을 수 있는 글자를 딱 하나만 있으면 되지. 춘, 봄이 좋구나. 도화한 말 점점홍이라. 이것도 여러분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도화가 무슨 꽃이에요? 복숭아 꽃이 만발했대. 만발이 뭔데? 가득 피다. 그치? 쫙 피다. 점점 무슨 색으로 피는 거야? 붉은색으로. 그치. 여러분, 우리 도화는 여러분 복숭아꽃은 빨간색이잖아. 여러분 그래서 그 붉은색으로 점점 피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어주축수의 삼촌이라더니 근데 여러분 뜻을 봤더니 여러분 이거는 한시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대요. 여러분 한시를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에 누구의 특징이 들어가냐면 작가의 특징이 들어가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작가의 특징 여러분 첫 번째 한시를 인용한다. 다른 작품들을 인용해서 끼워 넣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얘들아 내가 지금 자연에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 자연이 뭐 같다고 생각하냐면 무릉도원이 여기가 아니냐. 자기가 있는 이 자연이 뭐 같다고 생각하냐면 무릉도원은 여러분 대부분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상향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자신이 이상향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번째 갈게요. 여러분 11번째도 지금 잘 보시면 양묘세지 사사록한데 라고 했는데 동화만말 점정몽이랑 여러분 문자 글자 수도 똑같고 뭔가 비슷하지 않아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동화만말 점정몽이랑 똑같이 해석하면 돼 얘들아. 자 여러분 여기 누자가 뭐예요? 여러분 세 줄 위에서 했어요. 버드나무. 여러분 버드나무는 세지 해석 안 하더라도 여러분 사사록이래. 그럼 아까 해석이랑 똑같이 한다면 여러분 사사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 점점 녹색을 가지고 있구나. 초록색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버드나무가 봄이 되니까 점점 푸른색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야. 해석 똑같이 해주면 돼 얘들아. 알겠지? 그 다음에 황산공리 단춘절도 여러분 지금 이것도 한시를 사실 갖고 온 거예요. 그 말 그대로 가지고 온 거라서 얘는 그냥 해석 안 해도 돼요. 넘어갈게요. 연명오류가 여기가 아니더냐. 그러면 연명오류의 뜻을 봤더니 여러분 자연을 자기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연명이 도연명이라고 하는 여러분 중국에서 너무 유명한 시인 우리 저번에 했던 두보이백 같은 사람 이 도연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세상과 단절하면서 자연 속에 들어가가지고 집을 짓고 소박하게 응거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집에 얘들아 이 속세랑 단절하기 위해서 집에 버드나무를 5그루를 심었대요. 그러면 속세랑 단절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응거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자기가 자연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뭐 한 것 같다? 도연명이 응거하는 곳에 온 것 같다. 도연명이 속세랑 단절한 곳에 내가 와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도연명이 응거하던 곳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화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연이 이렇다라는 걸 문장구조 비슷하게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는 무리를 지어서 충천 하늘에 높이 떠서 두 날개가 훨씬 펄펄 백운간에 이런 백운간 읽을 수 있어야지. 흰 구름 사이 그렇지 흰 구름 사이에 높이 떠서 천리강산 머나먼 길에 어이 갈고 하며 슬피 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누가 울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제비하고 기러기가 날아다니면서 울고 있대요. 근데 분명 얘들아 앞부분 내용은 얘들아 뭐라 했어 얘들아 내용이 막 자기 자연이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갑자기 쳐울고 얘들아 지금 난리야 얘들아. 내용이 너무 뜬금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작가의 두 번째 특징. 여러분 여기 작가의 특징이 들어가는 거야. 자, 여러분 작가는 지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 가지의 갈래들이 짬뽕되어 있는 형 막 섞여 있잖아요. 내용이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 고려가요의 형식이랑 비슷해요. 여러분 고려가요도 각 연마다 내용이 같았는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동동 배웠고 여러분 청산별곡 배웠던 친구들도 있어. 서경별곡 배웠던 친구들도 있어. 여러분 1년, 2년, 3년 내용 연관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구전도 있었으니까. 내용 섞였으니까. 그럼 얘네도 내용이 섞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 내용의 유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내가 분명 나는 여러분 자연에 들어와 있는데 근데 그 다음 부분에 얘들아 춘향이하고 목련이가 막 이별하는 내용 갑자기 나올 때도 있고 앞에는 얘들아 흥부전을 인용해가지고 막 가난이 싫다라고 얘기를 해놨다가는 갑자기 얘들아 막 뜬금없이 얘들아 나랑 너랑 이별하면 죽을 거야 막 이런 그런 내용들 들어가 있고 내용이 연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런 작가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읽으면 돼? 그냥 구역을 나눠서 주제를 만들어주면 돼. 1번부터 12번은 뭐? 자연에 대한 그냥 예찬. 그 다음에 13번부터 16번은 그냥 슬퍼서 우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7번째 한번 가보자. 자, 여러분 아까는 한자가 그렇게 많더니 이제는 한자가 있어 없어? 한자가 하나도 없네. 한자 없는
있는 것도 여러분 무슨 한자가 쓰였을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읽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수능은 이렇게 나와요. 한자를 안 주고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글들을 제시해주고 있거든. 자, 그럼 선생님 한번 해보자. 원산 첩첩이래. 이러면 첩첩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고 산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건 원리가 되면 첩첩산중을 표현하겠다. 근데 저 그러면 원자가 무슨 원자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원자. 여러분 우리 산이 첩첩으로 쌓여있다라고 하는 게 뭐야? 산이 막 이렇게 뒤로 갈수록 이렇게 작게 작게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첩첩산중이잖아. 그러면 저 원자가 무슨 원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 멀 원자야. 맞아. 멀리 있는 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멀리 있는 산들이 첩첩 계속 쌓여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태산은 그러면 한자를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얘들아? 태자가 무슨 태자가 있을까? 여러분 다 아는 한자들이야. 클 태자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맨 앞에 있는 이 큰 산. 그 산은 주춤하대요. 주춤하다라는 건 여러분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산. 그리고 기암할 때 얘들아 암자가 무슨 암자가? 돌이야. 그치? 돌, 바위들은 층층이 쌓여있고 이 정도만 해석해도 되지. 장송할 때 송자가 무슨 송자일까요? 소나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소나무는 여러분 낙낙이래. 여러분 낙낙장송이 무슨 뜻이었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낙낙장송? 가지가 축 늘어진 소나무. 그러면 가지가 늘어진 소나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얘들아 무슨 시상전개 방식 쓰였는지 알 수 있겠다. 화장에서 보고 있는 게 달라지는데 시선의 이동을 쓰는 거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17번은 시선의 이동을 쓰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시선의 이동은 여러분 어떻게 시선이 변했는지도 찾아낼 수 있겠지. 멀리 있는 산, 가까이 있는 큰 산, 거기에 바위, 그 다음에 소나무. 원경에서 근경으로. 그렇지. 그래서 얘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송은 응어리 구부러져서 광풍, 바람의 흥에 겨워 우쭐할왈 춤을 춘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까 선생님 그냥 바로 소나무라고 바로 읽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애는 딱 하나밖에 없어. 바람에. 장송밖에 없어. 그렇지? 소나무밖에 없어. 그러면 소나무가 춤을 춘다. 의인법을 써가지고 여러분 내가 보고 있는 풍경을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9번째 층암 절벽 상해 이러면 그러니까 절벽 위에 폭포수는 콸콸 수정님이 들이온 것처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절벽이 있는데 이 절벽에 얘들아 지금 뭐가 있다고 하냐면 여러분 폭포수가 이렇게 여러분 콸콸 쏟아진대. 그래서 이 폭포가 떨어지는 게 뭐 같다고 비유를 했어 얘들아? 수정염 같대요. 근데 여러분 이 수정염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우리 자도사 할 때도 했는데 주렴할 때 그 렴자인데 여러분 주렴이 뭐더라? 발, 커튼, 발 이렇게 발 내려오는 거 구슬로 만든 발. 그러면 주렴은 여러분 그냥 싼 구슬로 만든 거라면 수정염은 여러분 무엇으로 만든 발일까? 수정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저 수정이 물처럼 깨끗한 수정이거든요. 수정이 뭔지 알지 얘들아? 우리 보석인데 얘가 무슨 색을 갖고 있냐면 얘들아 약간 하얀색 투명한 색 이런 색이거든. 자수정은 원래 빨간색이고 수정은 원래 하얀색 약간 투명한 색. 그러면 투명한 구슬 같은 수정으로 발을 만든 것처럼 쫙 폭포수가 떨어지고 있대. 그러면 폭포수에 얘들아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맑은 폭포수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원간염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조간염이 어떤 속성이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시험 문제는 여러분 수능에서는 어떻게 내냐면 여러분 맑은 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 수정염에 빗대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거든. 보조관념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자, 이 고을물이 주르륵 흐르고 저 고을에서 물도 살살 흐르고 열의 열 고을의 물이 한 대로 합수를 해서 그러면 이 폭포 작은 폭포야 큰 폭포야? 엄청 큰 폭포다. 왜냐면 사방에 10군데에서 물이 모여서 폭포수가 떨어진대. 엄청 큰 폭포지. 천방저 지방저 소크라치고 펑퍼져서 넌출지고 방울져서. 근데 여러분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표현법이 쓰였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왜냐면 뭐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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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하고 뭐뭐하고
여러분 문장 구조 반복되면서 뭐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열거거든요. 여러분 열거라고 하는 건 여러분 대상이 다 다른 게 아니라 비슷한 속성이 있는 애들을 쭉 나열해 놓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첨방제, 지방제, 소크라치고 펑퍼져서 넌출지고 방울저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애들인 거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글자는 두 개 있을 것 같아. 펑퍼진다. 이런 펑퍼진다가 뭘까? 폭포가 쫙 쏟아지면서 폭포물이 얘들아 팍 퍼지는 걸 얘기하겠지. 밑으로 내려올 때 탁 퍼지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방울전은 뭘 얘기하는 걸까? 폭포수가 떨어지면서 물이 사방으로 튀기는 걸 얘기하는 걸 거야. 그러면 저기 선생님이 열거해 놓은 애들은 여러분 뭘 열거하고 있냐면 폭포수가 떨어질 때의 모습을 열거해 놓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폭포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천방지방이라고 하는 표현은 근데 우리 고전 시간에 되게 많이 나와. 님이 여러분 오신다고 하길래 내가 저녁 일찍 먹고 저기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님이신가 아니신가 봤더니 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양말 벗고 신발 벗고 해가지고 막 뛰어가는 그런 여러분 사설시조 있거든요. 거기서 천방지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천방지방은 여러분 지금의 표현에 무슨 표현이랑 똑같냐면 천방지축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천방지축은 여러분 일정하다는 거야? 아니지. 사방팔방 날뛴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폭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물이 사방으로 막 튀기는 모습을 천방저 지방저. 솟구라친다라는 건 물이 이렇게 솟구치는 거. 너무 떨어질 때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고 크다 보니까 이렇게 솟구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넝쿨진다는 거 엉켜있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굳이 몰라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걸로만 해석해도 되지 않아 얘들아? 어제 폭포 떨어지는 건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현법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저 건너 병풍석으로 이런 병풍석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바위거든요? 근데 바위인데 이게 큰 바위일까요? 작은 바위일까요? 크다? 왜? 뭐에다 비유했으니까? 병풍에다 비유했으니까 절벽 같은 아주 큰 바위라고 생각하는데 저쪽에 있는 절벽 같은 큰 바위 쪽으로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이 은옥 같다. 그래서 폭포수가 물이 되어서 흘러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같다? 은과 옥 같다. 그러면 은도 무슨 색이야 얘들아? 은은 은색인데 자 근데 옛날 사람들 생각할 때 하얀색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우리 이제 약간 하얀색의 이미지를 나열할 때 은하수, 은색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 옥은 여러분 우리 보석 그 옥 있잖아요. 원래 옥이 무슨 색이에요 여러분? 초록색깔이야. 맞아. 엄청 그러니까 옥색이 약간 여러분 그 에메랄드빛 같은 초록색이잖아요. 그 초록색에다가 근데 옥이 초록색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비싼 옥은 하얀색이야. 그래서 정말 비싼 애들은 하얀색이거든. 그래서 하얀색, 초록색, 하얀색의 이미지를 쓰고 있잖아. 그러면 이 물이 무슨 색으로 보이는 거야? 너무 투명하다. 이런 물 깨끗하면 완전 파랗잖아 얘들아. 완전 깨끗한 물결을 표현하기 위해서 은옥을 비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항상 비유법은 그게 뭘 나타내고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얘는 아주 이것도 맑고 깨끗한 여러분 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25번 소보유가 문답하던 여러분 소보유 별표 표시되어 있지만 여러분 소보유 누구인지 알잖아요. 고사 인용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고사를 인용할 때 선생님이 뭘 해야 된다고 했냐면 이거 고사 왜 쓰는지에 대한 의도 생각해야 된다고 했거든. 자 소보유를 여러분 우리 고전 시간에서 계속 인용하기 위해 인용하는 이유가 뭐야? 인용하는 이유 이 사람들은 자연에서 속세를 멀리하면서 은거하면서 살았거든. 그러니까 자연에서 여러분 속세를 멀리하는 사람, 은거하는 사람 이럴 의도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은거하던 거기서 문답이나 대답하고 이나 질문하던 기상영수가 여기가 아니더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구절도 앞에 똑같은 구절이 있었지. 그러면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연, 내가 있는 자연을 뭐 같다? 기상영수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상영수는 누가 사는 곳 같다? 소무어유가 살고 있는 곳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주공재금은 청고절이요. 적다 정도는 1년풍이라. 근데 그러면 뜻을 봤더니 여러분 새가 갑자기 막 슬퍼서 울고 새가 얘들아 풍년 울어서 풍년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대.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또 새 울고 있잖아, 얘들아. 내용의 유기성이 또 떨어지죠. 그럼 이런 부분은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면 27번 일출낙조가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 경계부분이 좋구나. 자, 이러면 일출이 뭐야? 해 뜨는 거, 그치? 낙조가 뭐예요? 해가 지는 거. 그러면 이런 노을의 풍경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 노을의 풍경이 눈앞에 쫙 펼쳐져 있으니 너무 예쁠 거잖아. 매일같이 노을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경계무궁.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한자가 이 경자죠. 경치경, 풍경경. 여러분 경치나 풍경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야. 그래서 여러분 이 경치가 여러분 어떻다? 무궁화돼. 여러분 무궁이 무슨 뜻이야? 무궁무진이 무슨 뜻이에요? 끝없다. 그치? 경치가 끝없이 펼쳐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화자는 이 자신이 들어와 있는 자연에 대한 만족감, 예찬,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한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혹은 한자가 없는 것도 한자가 무슨 한자가 쓰였을지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고, 이런 비유법은 그 비유법에 얘들아 보조관념을 얘를 왜 썼을까 생각하면서 지문 읽는 연습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이랑은 어디를 가냐면 58쪽을 갈 거예요. 자, 여러분 58쪽에 있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길어요, 여러분. 그래서 58쪽 선생님이 좀 넉넉히 했지만 58쪽, 59쪽, 60쪽, 61쪽까지 들어가 있어서 지문이 좀 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갈래는 이제 복합 갈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지문에는 여러분 이제 비문학 형태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지문에는 지금 여러분 이 정한숙의 고가라고 하는 소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에는 여러분 이제 신석정의 시 한 편이 들어가 있어.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현대시는 요즘은 트렌드가 여러분 다른 갈래랑 섞는 거는 섞어봤자 수필, 대부분 시 두 편이 나온다고 했잖아. 이렇게 섞이는 건 언제 나왔던 문제 유형이냐면 2016년 여러분 고3 6월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21년 여러분 그 9월 모의고사까지만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왔고요. 지금은 여러분 교육청 문제에서 어쩌다 한번 평가원에서는 안 내고, 평가원이 수능을 내는 되잖아. 거기서는 안 내고 교육청에서 내는 문제 정도만, 아니면 여러분 이제 수능 특강이나 아니면 사설 모의고사에서만 나는 내는 스타일이야. 근데 지문이 너무 긴 게 옛날 스타일. 지금은 선생님이 지문을 길게 낸다고 했어, 짧게 낸다고 했어. 짧게, 선택지 길게, 그치? 근데 이런 스타일은 여러분 이번만 나왔던 게 아니라 여러분 2010년 이전에 계속 냈던 문제 유형이었어요. 그걸 좀 더 변형해서 이런 스타일을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때도 여러분 수능이 얘들아 내용들이 조금 트렌드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초에서 어떤 유형들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다 접할 필요는 있다는 거지. 왜냐면 문제 푸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거든. 자, 그러면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소설을 읽을 때나 시를 읽을 때 처음 보는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된다고 했어요? 보기. 얘들아 우리 선생님 보기 읽으라고 했잖아, 얘들아. 근데 여러분 이런 글은 보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62쪽에 있는 문제랑 63쪽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문제로만 되어 있어요. 왜 보기가 없냐면 보기가 어디로 들어왔어? 여기로 들어왔거든. 여기로 여러분 보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기의 내용들이 조금 더 비문학 형태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근데 그래도 출제자들이 나쁜 게 아닌 게 글의 짜임이 딱 그냥 공통이거든. 어떤 공통이냐면 이 비문학은 보기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에 1문단, 2문단, 3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첫 번째 문단에는 여러분 전반적인 설명과 여러분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반적인 설명 혹은 여러분 공통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무조건 나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문단은 다에 대한 설명이 무조건 들어가요. 만약에 두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도 있어, 얘들아. 그럴 때는 첫 번째 문단이 바로 나, 그 다음에 다,
작품에 대한 설명 바로바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이 글을 순차적으로 굳이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도 되냐면 전반전 설명을 통해서 어떤 글이 나올지 예상하고 그리고 나에 대한 설명을 읽고 그걸 나에다가 바로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리고 4번 여러분 달을 읽고 그리고 나서 시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문단을 굳이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우리가 많은 정보 처리를 한 번에 할 수는 없어요. 특히 이제 소설이나 내용이 긴 것들은 되게 좀 디테일한 여러분 내용들을 물어보면 내가 조금 읽는 속도가 조금 걸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하고 시도 다 읽고서 문제를 풀면 정보 처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문제를 풀 때 실수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못 읽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쪼개서 읽으면 정보 처리를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시험 때 시간 너무 부족해. 그러면 여러분 쪼개가지고 풀 수 있는 거라도 먼저 풀 수 있어야지. 그럼 뭐부터 풀어야 돼 얘들아? 이런 식으로 글이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 그럼 뭐부터 풀어야 돼? 뭐부터 풀어야지? 시부터 읽어야지. 왜냐면 시는 짧잖아. 소설은 길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읽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시부터 읽으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3문단에 있는 내용 먼저 읽고 시를 적용을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읽어도 돼. 왜? 이렇게 얘들아 비문학은 무조건 구조가 똑같으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그냥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 1문단, 2문단 읽고 바로 소설에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전쟁이나 억압적인 정치 현실의 폐해 같은 역사적 경험들은 근데 여러분 억압적 정치 현실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면 돼요? 독재. 그렇지. 독재는 역사적 경험들은 문학작품이 주목하는 소재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의 소재는 누구하고 누가 나온다는 거야? 전쟁과 독재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야. 신문기사나 역사적 사료들이 주로 사실에 주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면 문학작품은 그 사실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가치, 때로는 그 사실들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던 또 다른 진실에 주목하려는 경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근데 이 글의 짜임을 잘 생각해봐. 문학작품은 이런 특성이 있어 라는 걸 설명을 할 때 지금 굳이 누구랑 비교해서 문제를 내고 있어요? 신문기사나 역사적 사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문학작품이랑 얘랑 완전 딱 대비를 시키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 글에서는 여러분 문학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색을 여러분 보고 본문에서 찾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특색이냐면 여러분 얘랑 반대되는 게 특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오롯이 눈으로 드러나는 사실. 이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신문기사. 근데 문학 같은 경우는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지만 여러분 뭐 하고 있어?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또 다른 진실을 드러내고 싶어 할 때 문학작품을 쓴대요. 그러면 여기서 반대의 단어가 뭐냐면 의미와 가치를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요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글에서는 나지문하고 다지문에선 여러분이 역사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진실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갈게요. 이는 문학작품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향만 그려내기보단 현실의 진실을 마주함으로써 더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지. 그럼 뭐를? 현실의 진실을 마주해야 된다는 걸. 그럼 이 현실의 진실과 똑같은 말이 얘들아 요거지. 이면에 감춰져 있던 또 다른 진실. 그러니까 이 글은 여러분 이렇게 진실을 찾으라고 하는 내용인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거가 중요한 내용인지를 지금 얘들아 두 가지 근거로 설명을 한 거야. 진실이 왜 중요한지. 첫 번째는 반복되어 있으니까 중요해. 두 번째 굳이 얘들아 문학작품의 특색을 설명하는데 왜 반대 개념의 문장을 넣어놨지? 이와 달리 뭐뭐 한다면 이러면 반대의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반대가 특색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줘도 돼. 자, 그럼 다시 할게. 이런 경향은 50년대 소설 한 편. 즉, 그러면 여러분 소설은 시대적 배경이 앞에 나왔잖아. 첫 번째 줄에. 전쟁을 소재로 해서 전쟁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찾으라는 거고 60년대에 시 한 편을 들겠대요. 그러면 시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독재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진실을 얘기하는지 한번 봐보자. 자, 50년대 문학작품들은 전쟁 자체에 주목을 해서 그것이 가지고 온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자, 여러분 어떤 여러분 문학작품은 이런 특색을 가지고 있대. 근데 이거는 숨겨져 있는 진실을 드러내
만들어내는 문학이야? 아니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는 사실주의 문학을 얘기하는 거야? 이건 사실주의 문학이야. 왜냐면 전쟁 자체에 주목하고 피해를 그대로 드러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사실적인 거. 그러면 우리가 사실적인 거 찾을 거야, 얘들아? 우리 사실적 찾을 거 아니지. 이거 찾을 거 아니야. 이건 그냥 드러나는 거. 그러나 여기 나오네. 그러나 왜냐면 뒤에 말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전쟁이라는 사실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정신적 갈등이나 사회문화적 갈등을 더 넓은 맥락에서 파악한 작품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은 어떤 글이라는 거야? 우리 찾아야 되는 거 첫 번째 나왔네, 얘들아. 사실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진실. 그 진실이 뭐래요? 정신적 갈등이래요. 정신적 갈등이나 사회문화적 갈등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진실. 친절하게 얘들아 문장 구조 비슷하게 딱 넣어주는 거 이해돼, 얘들아? 이러면 사실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진실. 그게 바로 갈등. 여러분 갈등 찾으면 된다는 뜻이야.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거 첫 번째 갈등. 알겠지? 자, 그 다음 정한수의 소설 고가는 주인공이 전쟁을 통해 겪게 되는 피해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작품의 내용은 대부분 전쟁 전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주인공이 피해를 겪는데 근데 여러분 이 피해는 아까 얘들아 첫 번째 줄에 나왔잖아요. 물질적 정신적 피해.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찾을 게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근데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개인의 실존적 측면이나 사회문화적 가치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긴 하지만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잠재적 요인들은 전쟁 전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작가는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찾아야 되는 거 얘들아 비슷한 단어 들어갔지? 어떤 말로 나왔어? 숨겨져 있는 진실이란 말 대신 잠재적 요인. 맞아. 잠재적 요인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가 나왔는데 그 잠재적 요인은 근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전쟁 전부터 들어갔대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 전부터 어떤 잠재적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이거 찾아야 되는 거야. 자, 전쟁이 가져온 폐해 못지않게. 잠깐. 전쟁이 가져온 폐해는 여러분 요거지. 요 사실. 우리 찾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못지않게 그 이전부터 작용해 오던. 여러분 그 이전부터가 어디예요? 전쟁 전부터 우리 찾아야 되는 잠재적 요인. 그 잠재적 요인이 사회적 질서 또한 전쟁 이후의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폐해였다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여러분 전쟁 전부터 잠재적 요인으로 나타났던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있었던 어떤 사회 질서 하나가 발전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대. 이걸 찾으래. 이게 잠재적 요인이야. 이게 이거냐? 그러면 여러분 사회의 질서는 되게 다양하지.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우리 절대 사람 때리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더른을 뭐 공경해야 돼. 뭐 이런 사회적 질서 있잖아요. 그런 사회적 질서 중에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애가 있었대요. 그게 전쟁 밑에 숨어 있었대요. 그걸 작가는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걸 찾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 비문학에서 이렇게 글의 짜임을 가지고서 읽어야 우리가 뭘 찾으려고 하고 출제자가 뭘 찾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작품 적용해 봅시다. 자, 여러분 가지문 갈게요. 다음 페이지. 김시종사 종손인 필제는 일제강점기에 있던 어린 시절 종가의 전통가를 이으려는 할아버지라 이 새로운 문물을 따르려는 숙부 사이에 갈등을 겪는다. 여러분 우리 찾아야 되는 게 벌써 하나 나왔네. 친절하게. 정신적 갈등 나와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정신적 갈등이 뭐예요? 전통을 고수할 거냐?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뭘 추구할 건지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니까 정신적 갈등이라고 해도 돼, 얘들아? 또는 무슨 갈등이라고 해도 돼? 할아버지하고 숙부 사이라고 했으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갈등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1번 내용이고요. 이 1번 내용은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세대 차이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어. 할아버지는 아주 옛날의 전통. 근데 여러분 숙부는 새로운 가치관. 왜냐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이 시기는 개화의 시기이기도 하고 여러분 조선 말을 같이 난 상태이니까 두 가지가 혼용되는 시대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해마고 필제는 서울로 공부하러 가고 필제 할아버지와 첩사에서 태어난 태식은 자신을 종의 자식으로 여기면서
저양의 고향에 남아 좌익운동을 하는 한편 종가의 뜰 안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서 팔아버린다. 자, 이러면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인물 관계 빨리 찾으셔야죠. 태식과 필재의 관계가 뭐예요? 태식은 필재의 누구예요? 얘들아, 근데 어떤 애가 형제라고 얘기하는데 형제라고 하면 얘들아 되게 큰일 나는 막장 드라마가 돼버려, 얘들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할아버지가 있어. 할아버지한테 누가 있었다고 하냐면 할아버지한테는 첨이 있대. 근데 첨이 있다라는 건 누구도 있다는 뜻이야, 얘들아? 처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러면 할아버지하고 얘들아 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의 자식들을 순서대로 얘기하세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사이에서 필지 아빠, 필지 아빠, 그 다음 숙부. 왜냐면 이러면 백부하고 숙부의 차이점은 뭐예요? 백부, 숙부. 백부는 큰아빠, 여러분 숙부는 작은아빠. 근데 큰아빠, 작은아빠는 어디에서 쓰는 말이야? 아빠 쪽 형제들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숙부는 작은아빠니까 필지아빠보다 동생이란 뜻이야, 얘들아. 오, 잘 구분해야 돼, 얘들아. 자, 그러면 필지아빠가 이 집의 마지. 응?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왔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숙부, 이러면 필지아빠의 얘들아 동생. 근데 할아버지하고 숙부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필지아빠에게서 필재가 태어난 거죠. 여러분 이 집은 무슨 집안이라고? 종갓집이라고. 종손 대를 이어오고 있는 아이들. 그러면 여러분 종갓집은 대부분 얘들아 그 대를 잇는 첫째 아들을 중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태식은 어디 들어가야 돼? 처음에서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요 학렬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태식은 여러분 필지 아빠의 누가 되는 거야? 배다른 동생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 얘하고 얘가 형제가 돼버리면 얘들아 필지 아빠가 바람을 펴 막장된다, 얘들아 큰일 나, 얘들아 안 돼. 그래서 이 관계 잘 생각해줘야지. 그러면 태식이는 왜 자기를 종의 자식이라고 표현했는지 그러면 알겠다. 자기 엄마가 뭐이기 때문인 거야, 얘들아. 처음이기도 하고. 그치? 신분 또한 뭐였을까요, 여러분? 첨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종이라는 건 대부분 천민일 때, 노비일 때 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 태식의 엄마는 이 집의 노비였을 가능성이 크지. 얘들아 일제강점기인데 왜 노비라는 말 써? 아직 있었거든요. 왜냐면 신분제도는 여러분 1894년 갑오개혁 때 없어졌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까지도 노비나 천민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던 시기야. 신분제도는 없어졌지만 사람들의 인식에는 저거는 막 이다 천민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어디 신분 낮은 놈이 우리처럼 똑같이 옷을 입고 다녀? 막 이렇게 하던 시기야. 신분제도는 없어져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럼 태식은 무슨 운동을 했다고? 좌익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할게요. 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필재가 내려온 후 6.25 전쟁이 발발했고 필재가 흠모하던 길녀도 좌익운동에 가담을 한다. 이후 인민군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태식은 길녀와 함께 산에 간다는 말을 남긴 채 필재 할머니가 거처하는 방에 불을 지르고 떠난다. 그럼 여러분 태식이가 이렇게 보면 진짜 망나니처럼 보이잖아요. 왜냐면 집에 있는 나무 다 베어버리고 불 지르고 이러는 거 보면. 근데 여러분 지금 인물관계도를 그려보면 태식이의 행위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왜요? 이 집에서 대우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지. 더더구나 얘들아 이 집이 무슨 집안이라고? 종갓집이라고. 종손을 중요시 여겨. 첨의 자식을 얘들아 당연히 사람 집단했을 거야. 여기는 완전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집안이잖아. 그래서 아마 그 자신이 태어나면서 그 나타났던 그런 울분들을 뭘로 하는 거야? 저 행위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 한번 가보자. 마을이 수복되자 김씨마을 사람들은 다시 고개질을 하고 이씨마을 사람들은 길을 펴지 못해야 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을이 수복됐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마을에 지금 들어와 있는 여러분 주둔하고 있는 여러분 군인이 누구예요? 국군이에요. 왜? 인민군이 뭐 했다고 했어? 앞부분 줄거리에서 인민군 후퇴했다고 얘기했잖아, 얘들아. 그리고 수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떨 때 쓰는 표현이야? 국군이 밀려 나와서 인민군이 다시 차지했다가 그 인민군을 쫓아냈을 때 국군이 수복했다는 표현을 쓰지. 그러니까 여기는 인민군에서 국군이 여러분 이 마을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씨마을 사람들은 고개질을 하고 있대요. 그럼 김씨마을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들었던 사람들일까요? 고개질을 한다는 건 고개를 쳐들고 다닌다는 뜻이거든.
당당하지. 국군편을 들었다는 뜻이야. 근데 이씨 마을 사람들은 길을 펴지 못한대. 쭈구리로 사는 거야. 왜 그럴까? 누구 편이었으니까? 인민군 편이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여러분 필제는 성이 뭐예요? 김씨야. 일단 앞부분 줄거리 나왔잖아. 앞부분 줄거리의 정보를 잘 확인해야지. 그래서 필제는 저 김씨 마을의 종갓집 종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 마을 사람들이 어이구 종손 우리 종손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필제는 그게 싫었다. 서로 할고 깎으려고 하는 그런 싸움에 완전히 흥미를 잃어버렸다. 왜 얘들아 지금 이 싸움이라고 표현하냐면 저거는 여러분 국군과 인민군 뭐에 대한 여러분 갈등이기 때문이에요. 이념의 갈등이잖아요. 이게 너무 싫대. 근데 왜 이런 갈등을 싫어할까? 이미 필제는 어디에서 이런 갈등을 봤어? 할아버지랑 숙부에게서. 왜냐면 이런 가치관의 갈등 때문에 서로 싸우고 받고 하는 게 이미 자기는 너무 진절머리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가치관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게 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필제는 무슨 영문인지 골로 붙잡혀 갔는데 태식으로 인해 어떤 혐의를 받고 불러갔을 뿐이다. 이러면 어떤 혐의가 있었을까요? 좌익운동 너도 한 거 아니야? 니네 숙부가 좌익운동했잖아. 너네 지금 숙부가 좌익운동했는데 넌 몰랐어? 이거 이제 조사하려고. 그래서 그래도 필제는 거기서 근 일주일이나 묵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그럼 봐봐. 그래도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저보세요. 김씨마을 국군편을 들었던 여러분 집안의 종손이기는 하지만 거기 얘들아 숙부가 좌익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얘들아 면제부를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숙부 때문에 일주일나 묵어서 나왔다는 거야. 안 그랬으면 바로 풀려났을 텐데 이러면 이 숙부 때문에 아무리 자기네가 얘들아 국군편을 드는 마을이어도 풀려나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집으로 돌아와 보니 청천벽력 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 그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것이었다. 그의 눈에서는 이젠 눈물도 고갈이 된 것 같았다. 어머니의 한평생도 결국은 이 낡아 빠진 집을 위해서 희생물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왜 어머니가 희생양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어머니는 이 집에 뭐길래? 여러분 종갓집 맏며느리잖아. 여러분 종갓집은요 제사나 여러분 그 뭐지? 여러분 우리 제를 지내는 이 대를 이어온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반개 혈통이 아니라 그대로 내려오는 혈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아는 지인이 여러분 이제 어느 지역에 아주 유명한 여러분 그 지역에 완전 유지거든.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 그 유지인데 얘가 여러분 지금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자기까지 이런 5대손이잖아요. 그 5대손이 다 아들 한 명씩밖에 없어. 거기에 종갓집 종손이야. 어떻게 자랐는지 알겠지? 그런데 얘들아 자기네 집에 할아버지 때부터 제사를 조금씩 줄였대요. 할아버지 때부터 제사를 좀 줄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게 17개래요. 줄인 게. 근데 여러분 종친들이 제사 때 다 오거든요. 이 종갓집은 종친들이 200명씩 온대요. 그럼 그 200명씩 얘들아 17번씩이 한 1년에 17번씩을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자기네 집에는 그 완전 사람들 많고 모시는 여러분 조상들도 많겠지. 그러니까 그 위패 얘들아 그 위패만 해도 얘들아 몇십 개를 꺼내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만약에 창이 저기서부터 이게 기본 한 상이래. 이런 상을 얘들아 그냥 문전제일 상이 따로 있어야 돼 얘들아. 기본 상이 따로 있어야 돼. 이런 데는 상을 하나 더 차리거든. 상이 얘들아 몇 개래. 그럼 음식을 준비하면 여러분 그 여자들이 모여서 한 일주일 전부터 이걸 준비를 해야 된대. 200명 먹을 음식에다가 제사상 이거 차린 거 생각해봐. 만면을이 쉽지 않아. 일단 줄인 게 그거야. 그러면 한 달에 많으면 3개도 있을 수 있잖아. 2개, 3개는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한 달에 음식만 하고 3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음식만 할까? 아니지. 다른 일도 하겠지. 쉽지 않아. 그래서 희생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맏며느리로서 얼마나 우리 어머니 고생하셨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필제는 가슴이 또 무너지는 것 같이 뭉클거렸고 새로운 눈물이 쏟아져서 흘러내렸다. 필제는 더 이상 이 마을에 있기 싫었고 더 아무리 바빠도 며칠은 더 근신해. 여러분 왜 근신해야 된다고 생각해?
저놈의 숙부 때문에 너 지금 빨갱이로 몰릴 수 있잖아. 이러면 이런 여러분 종친들이 얘기해 며칠은 더 근신하고 가라고 하는 그런 소리도 물리치고 이 마을을 떠나버렸던 것이었다. 왜? 이 마을에 좋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왜 마을에 좋은 게 또 없을까? 어머니도 이미 돌아가셨고 또 하나 더 있잖아. 앞부분 중에 하나 더 나왔는데 필재가 좋아하는 애가 한 명 있었어. 길려. 근데 이 길려 누구랑 떠났다고요? 태식이랑 산에 들어갔다고 했잖아 얘들아. 대부분 자유운동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국군을 피해가지고 산에 들어가거나 이런 북으로 떠나버렸잖아요. 자유운동하는 사람들은 떠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또 갈게. 필재가 이번에 다시 고향에 내려온 건 다름이 아니었다. 타다 남은 100여 칸의 집과 소속된 대지 등을 말짱스럽게 정리해버릴 결심으로 내려왔다. 마을로 내려온 이상 필재는 가까운 종친을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옛날과 다름없이 극진히 종손 대접을 해주었고 그러나 필재로선 이 늙은 이들이 무슨 까닭에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굽신거리고 그러니까 이 필재는 자기가 종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런 자부심이 아니라 왜 나한테 이런 걸 책임을 떠넘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는 또 무슨 까닭에 그런 오기를 띄워야 되는지 너무 다 우스운 일 같았다. 필재가 내려온 2~3일 후에 필재가 집을 정리해 내려왔다는 말이 전해지자 이 가까운 종친들은 물끄듯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필재 집 사랑방에 저녁부터 갓을 단정히 쓴 노인들과 필재는 회의를 하기 시작했다. 근데 여러분 자, 이 작품에서 이 갓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먼저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거 시대적 배경이 언제여야 돼? 아니야 지금 전쟁이 발발해서 인민군도 나오고 국군도 나오잖아 얘들아. 50년대예요. 50년대 가수 쓰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대요.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일까 얘들아? 여전히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 전통은 긍정적인 전통일까? 부정적인 전통일까? 필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부정적인 전통이겠지. 자, 이 5~60, 몇 명 모인 게 5~60명이 모였대 얘들아. 진짜 어마어마한 얘들아 종갓집인 것 같아. 그 5~60명이 모여든 그들은 자기가 돈 100만 원, 여러분 이 당시에 100만 원이면 지금의 한 억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종갓집에서는 일 안 해요 거의. 왜냐면 종친들이 돈을 모아주거든요. 그 종갓집은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기는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야. 마련해 놓을 테니까 어서 집을 수리하고 시골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으라고 하는 의견이었다. 이 자리 잡으라는 게 뭐야? 종손으로서 책임을 다해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영락한 종가와 종손을 도우려는 그들의 성의인지는 몰라도 필재는 달갑지가 않았다. 필재도 여러분 자기 뜻을 굽히려고 하지 않죠. 이제 이 자기는 종갓집이라고 하는 그 종손의 역할을 끝내고 싶은 거야. 자, 그 늙은이들은 종가 없는 마을에 무슨 체면으로 살아가겠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호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갓을 쓴 노인들은 오롯이 여러분 뭐 때문에 이 종갓집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체면. 자신들이 뭐 양반 몇 대손 이러면 사대부 몇 대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체면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아까 찾아야 되는 거 2개 있었죠 여러분. 첫 번째는 갈등이었는데 갈등은 이미 좀 2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그쵸? 할아버지 숙부의 가치관 그리고 국군과 인민군이라고 하는 얘들아 이 가치관 이런 이념의 갈등이잖아. 이건 나왔고 2번째는 여러분 우리 뭐 찾기로 했냐면 사회질서 찾기로 했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시켰던 우리가 아주 예전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예전부터 있었던 사회질서 부정적인 사회질서 그 사회질서가 뭘까요? 전통이에요. 맞아. 근데 이럴 때는 이 전통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봐봐. 할아버지가 이게 할아버지는 조선 말에 아마 태어나셨을 거야.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버티면서 생활을 하셨겠죠. 근데 신분제도도 없어졌고 얘들아 현대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무슨 제도를 갖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처척제도를 둬요. 그럼 처척제도는 우리는 고전소설에만 나오는 개념이잖아. 이런 걸 아직도 가지고 있고 종이자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노비라고 하는 걸 유축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신분제도가 없어졌는데도 신분을 나누는 시대처럼 생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길려랑 필재 왜 사랑이 안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길려도 필재 너무너무 좋아했거든? 맞아 신분이랑 관련 있어. 왜냐면 길려는 여러분 이 할아버지네는 여러분 종갓집은 여러분 아까 그 마을의 유지라고 했잖아. 엄청 돈 받는 사람들. 땅이 많았던 지주였는데 그 지주의 땅을 빌려서 이러한 농사를 짓는 소장농의 땅이라고 하거든요.
수정론의 딸이 뭐 농사 짓는 사람의 딸인데 신분 이제 없어졌는데 근데 내 밑에 있던 사람 딸이랑 무슨 결혼을 시켜? 이러면서 절대 결혼 안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분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지 그런 인식이. 그리고 할아버지는 전통을 고수하고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게 전통을 고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대를 이어온다는 거. 아들만 대를 이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혈통이잖아요. 이런 건 이제 얘들아 혈연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거네. 그치? 그런 게 사회 질서야. 그럼 이런 건 다 옛날의 가치관이다. 고전 소설에 나오는 그런 가치관이잖아. 이걸 공건적 가치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현대 사회에 남아 있었던 우리가 없애야 했던 봉건적 가치관, 여러분 부정적인 가치관들 있잖아. 그런 가치관들이 여전히 여러분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발전을 못한 거 아닐까? 여러분 이 작가는 그걸 고발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전쟁인 거고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이런 인식들이 빨리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부정적인 모습을 만든 게 아닐까. 나중에 얘들아 뒷부분 보면 여러분 뭐도 얘기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자네 출마하게 이 우리 장동민 씨가 한번 불효령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자네가 내려와서 출마하면 아무 염려 없어. 그동안 우리 표를 그들에게 모아줬으니까 우리가 말한다면 사람들이 다 우리 찍어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종친들이 쫙 있으니까 그 마을에 이 사람들이 표를 몰아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선거예요? 부정선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혈연, 지연 이런 것들을 얘들아 사람들이 막 중요시 여기는 사회의 질서를 가지고 있던 시대를 살아던 그 습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정선거들을 하고 있다는 거야. 사회 악을 만들고 있다는 거지. 이걸 비판하고 싶은 거야 작가는.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뒷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도 충분히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두 가지 내용 다 찾았으니까. 그러면 시점을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시점은 1인칭을 써 3인칭을 써 3인칭 그렇지. 여러분 그럼 관찰자 전지적이거든. 왜냐면 여러분 이 필제의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누구에 대해서만 설명해요? 필제에 대해서만 설명하잖아요. 제한적 전지적 시점이어야 돼 얘들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숙제 얘기해 줄게. 얘들아 우리 3쪽으로 한번 가보자. 자 여러분 3쪽에서 여러분 숙제는 여러분 요거 동일론 기능주의 설하고 로지스틱 회귀 요거 두 개 읽어오시고 33쪽 37쪽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고가랑 산은 알고 있다 유상가 읽고 문제 푸는 거. 여러분 독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비문학도 읽고 문제 푸는 거. 여기까지 해보자. 오케이. 해야 여러분 개인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